3월 26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서울에 개나리가 피는 날이래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 서가에서 펴낸 피터 싱어의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김성한 선생님 옮김이에요. 오늘은 제2장 연구를 위한 도구에서 다양한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실험. 유사한 일련의 실험들이 다른 수많은 의학 분야에서 발견된다. 동물을 위한 통일행동. 뉴욕시 사무실에는 서류 캐비닛이 있는데 이는 학술 잡지에 발표된 실험에 대한 복사물로 가득하다. 각각의 두꺼운 서류철에는 대부분 50건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수많은 실험에 관한 보고가 담겨 있다. 서류철의 제목은 그 서류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가속, 공격, 질식, 눈멀게 하기, 화상 입히기, 원심 분리, 압박, 진탕, 밀집, 충돌, 감압, 약품 실험, 실험적 신경증, 냉동, 가열, 출혈, 뒷다리 채찍질, 고정, 격리, 복수 상처, 먹이 죽이기, 단백질 박탈, 처벌, 방사선 조사, 기아, 충격, 척수 손상, 스트레스, 갈증. 이 외에도 많이 있다. 이들 실험 중에 의학적 지식의 발전에 도움을 준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이 가치가 있는지는 종종 의문시되고 있으며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한 그러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들이다. 상당수의 실험들은 별로 중요치 않은 결과가 산출되었거나 오해된 것들로 보였고 그중 일부는 심지어 중요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기도 했다. 동일한 또는 유사한 변종의 실험들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동물들에게 쇼크를 일으키는 실험. 이 경우 쇼크란 전기 쇼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상해를 겪고 난 후에 종종 나타나는 정신, 육체적 쇼크 상태를 일컫는다. 이 실험을 고찰해 보도록 하자 1946년 이 분야의 연구자인 컬럼비아 대학의 매그너스 그레이스 거스는 문헌들을 검색해 보았는데 이를 통해 그는 쇼크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다루는 논문이 800편 이상 발표되었음을 알게 됐다. 그는 쇼크를 일으키는 실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팔다리 한 군데 이상 지혈대 사용, 으스러뜨림, 뼈, 압박, 망치의 가벼운 가격으로 생긴 타박상에 의한 근육 경련, 노블 폴립 드럼, 동물을 집어넣고 드럼을 돌리는 장치, 동물은 반복해서 드럼의 밑바닥에 팽겨쳐지며 이때 상처를 입는다. 총상, 협착 또는 장에 꼬임, 동상, 화상. 그레거스는 인위적으로 출혈을 일으키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으며 마취와 같은 성가신 요인을 사용하지 않고 시행되는 연구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방법이 많기 때문에 상이한 연구가들의 연구 결과를 평가하기가 극단적으로 어렵게 된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는 쇼크 상태를 일정 불변하게 일으킬 수 있는 표준화된 절차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8년이 지났음에도 상황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로젠탈과 밀리칸에 따르면 외상성 쇼크 분야에서의 동물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결과가, 때로는 모순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분야의 실험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고 있으며 그레거슨과 마찬가지로 마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마취의 영향은 논란이 될 수 있다.
검토자의 견해에 따르면 장시간에 걸친 마취는 무엇보다도 피해야 할 일이다. 또한 그들은 개체 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숫자의 동물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1974년 실험에서도 실험자들은 여전히 동물 모델을 이용한 실험적 쇼크를 연구하고 있었으며 과거와 다름없이 어떤 상처가 나야 만족할 만한 쇼크 상태의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비적인 실험을 하고 있었다. 개들에게 출혈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하도록 고안된 실험이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는 개에게 쇼크를 일으키는 출혈은 인간에게 쇼크를 일으키는 출혈과 다르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주목하면서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자들은 쇼크라는 측면에서는 개보다 인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 돼지에게 출혈을 일으켰다. 이는 실험적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 혈액 유출량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매년 동물들에게 강제적으로 약물 중독을 야기하는 실험도 수백 건씩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코카인만으로도 500건 이상의 연구가 행해졌다. 이들 중 380건만 분석해도 약 1억 달러 정도가 들며 실험은 대부분 살금으로 시행된다. 다음은 코카인 실험의 한 사례다. 제럴드 드노가 운영하는 다운스테이트 메디컬 센터의 한 실험실에 붉은 털 원숭이가 감금 의자에 묶여 있었다. 원숭이에게는 버튼을 누름으로써 원하는 만큼의 코카인을 혈관에 직접 투약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졌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용 원숭이들은 몇 번이고 버튼을 눌러댔으며 심지어 경련이 일어나도 계속 눌러댔다. 그들은 잠이 없어졌다. 그들은 정상적인 양의 5에서 6배를 먹었지만 계속 말라갔다. 마지막에는 원숭이들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으며 결국 코카인 남용으로 숨을 거두었다. 드노 박사는 이 원숭이들이 얻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량의 코카인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임을 시인했다. 코카인을 사용한 500번의 동물 실험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동물에게 약물 중독을 일으키는 전체 실험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책의 초판에서 나는 모르핀과 암페타민을 사용하는 유사한 중독 실험을 소개한 바 있다. 다음에 더욱 최근에 시행된 관련 실험의 사례들이다. 켄터키 대학의 실험자들은 발륨과 이와 유사한 로라제팜이라고 불리는 신경안전제를 복용한 비글견들의 금단 증상을 관찰했다. 실험자들은 개들에게 강제적으로 약물 중독을 일으켰으며 그 후 2주에 한 번 안정제를 주지 않았다. 금단 증상에는 경련, 뒤틀림, 전신 전율, 계속된 발작, 급속한 체중 감소, 두려움, 위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48시간 발륨을 주지 않았더니 9마리 중 7마리의 개에게서 강직성, 간헐성 경련이 나타났다. 2마리 개에게는 전신에 반복된 간헐적 발작 증상이 나타났다. 4마리는 목숨을 잃었다. 2마리는 경련을 일으키며 죽었고 2마리는 급속한 체중 감소가 나타난 후 숨을 거두었다. 로라제팜을 복용한 개들에게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지만 경련을 일으키다가 죽지는 않았다. 실험자들은 1931년에 이미 시행된 바 있는 쥐, 고양이, 개, 원숭이들에게서 관찰된 바르비투르 염산과 바르비투르 산염과 진정제가 가져오는 금단 증세 실험을 재차 검토해보았다. 클리블랜드 주립대학의 그릴리와 고안스는 개, 쥐, 원숭이, 생쥐를 포함한 여러 동물 종에게는 단 한 번 마약제를 투약해도 금단 증세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과거 실험의 역사를 검토해보았다. 그 후 그들은 모르핀 중단이 고통에 대한 민감성을 증대시킨다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실험자들은 평균 6,387번의 쇼크 식별이 포함된 절차를 통해 쥐들을 훈련시켰다. 이러한 훈련에서 쥐들은 전기 충격을 받았을 때 반응을 나타내야 했다. 이때 쥐들에게 모르핀을 주사했으며 하루, 이틀, 사흘, 1회 후 전기 충격을 주었다. 실험자들은 모르핀 투약 후 며칠 동안 쥐들에게서 쇼크에 대한 민감성이 증대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다음은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약품 연구 사례다.
UCLA의 로럴드 시글은 우리의 2마리 코끼리를 사슬로 묶어두었다. 암코끼리는 LSD 투약 절차와 양을 결정하기 위한 범위 탐색 실험에 사용되었다. 코끼리에게는 입으로 화살총으로 약이 투여되었다. 다음으로 실험자는 2달에 걸쳐서 2마리 토끼 모두에게 약을 투여하고 행동을 관찰했다. 환각제를 다량 투약했더니 암코끼리는 옆으로 넘어져서 1시간 동안 전율을 일으키며 겨우 숨을 쉬었다. 수 코끼리는 LSD를 다량 투약했을 경우 공격적이 되어 시글을 공격했는데 그는 이러한 반복적인 공격 행동을 온당치 못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소름 끼치는 약품 실험 이야기들 중에서 내가 소개하는 마지막 에피소드는 그나마 행복하게 결말이 난다. 코넬 대학 의학부 연구원들은 위장에 수술로 삽입한 튜브를 통해 고양이들에게 바르비투르산염을 다량 투약했다. 그 후 갑자기 바르비투르산염 투약을 중지했다. 다음은 금단 증상에 대한 그들의 서술이다. 몇 마리는 일어서질 못했다. 고양이는 매우 심각한 금단 징후와 빈번한 대발작형 경련 증세를 나타내면서 날개를 편 독수리 자세를 취했다.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계속되는 경련 중에 또는 경련이 멈춘 직후 숨을 거두었다. 다른 금단 증상이 강렬하게 나타날 때 고양이들의 가쁘게 또는 힘겹게 숨을 쉬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다. 고양이들은 매우 쇠약해지면서 저체온 증세가 나타났으며 특히 죽음에 가까웠을 때 혹은 계속되는 발작 후에 그와 같은 증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은 1975년에 시작되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바르비투르산염 남용은 심각한 문제로 파악되었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남용이 엄격하게 제한됐고 그 후 남용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코넬 대학에서의 고양이 실험은 14년 동안 계속됐다. 1987년 펜실베니아에 거점을 둔 동물 권리 옹호 단체인 종을 초월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찾을 수 있는 모든 가용한 실험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 실험을 중지하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4개월 동안 이 단체의 사람들은 고양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실 앞에서 피켓팅을 하며 자금 조달 기관, 보도 기관, 대학,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코넬 대학과 그 실험을 담당했던 연구원 미치코 오카모토는 오랜 동안 실험을 옹호하다가 1988년 말에 이르러 자금 조달 법인 단체인 국립약물남용연구소에 편지를 써서 3년간의 실험에 사용하려 했던 신규 연구 보조금 53만 달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말 다양한 실험들이 행해졌네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물을 자주 마시자입니다. 인체의 많은 부분이 수분으로 구성됐다고 하죠. 우리가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에도 인체는 이미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특히 따뜻한 물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81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82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